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통합을 강조하면서 비윤 이준석계에도 손을 내밀었지만 협조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당 지도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뇨한 위원장이 일단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도부의 일원이시니까 좀 네. 전에 듣기로는 실제로 좀 그런 작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강도 높은 혁신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시그널이 저는 천하람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 예. 사실은 천하람 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잘 가까운 사이고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긴 합니다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치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발언도 세기 때문에 위원장이 나서서 얼마든지 본인의 목소리를 피력하고자 한다면 정치 시그널을 비롯해서 온 방송에 나가서 네. 혁신이 잘못되고 있다. 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뇨한 위원장 못지않게 혁신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그런 천하람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내 거를 감추거나 할 이유가 없이 모든 걸 내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지도부 내에서 판단했다면 천하람 위원장 손을 내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건데 네. 이뇨한 위원장이 전화 통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록 거절하긴 했지만 개혁과 혁신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구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오후에 최고위 네. 의결 거쳐서 혁신위원이 발표된다고는 하는데 일단 천하람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거절한 이유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선 작업이 좀 삐걱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넘어올 텐데 살짝 귀띔해 주신다면 뭔가 새로운 인물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이럴 때 방송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도 혁신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오전에 최종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때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정말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 당이 안건을 총괄하는 기조국장이랑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네. 정말로 아직 마지막 조율 작업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오전 한 9시 반 정도가 되면은 넘어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일찍 확인해서 아. 오늘 정치 시그널에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 아직은 9시 반이 돼야지 뭐 당연히 예. 좀 그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흘러나오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언론에 그 네.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일단은 보안은 확실히 지켜지면서 최종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천하람 위원장 얘기를 예. 하셨는데 그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가 존속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인데 거기서 혁신위원회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위원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혁신위를 어떻게 보면 좀 그 존재 가치가 없는 조직으로 이제 약간의 좀 폄하를 네.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러니까 들으셨어요? 이게 천하람 위원장을 제가 좋아하면서도 아쉽다고 지적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천하람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 경쟁을 했던 경쟁자입니다. 네. 끝나고 나서 연포탕을 끓이겠다고 함께 만나자고 했지만 그 만나는 과정도 뜸을 들이면서 아주 긴 시간을 끌었거든요. 예. 일단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서 선거에 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김기현 체제가 본인의 좋든 싫든 당원들의 판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라고 뒤에서 박수치는 모습은 당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김기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게 되면 예. 본인만 굉장히 좀 작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혁신안이 어떤 혁신안이 나올지 천하람 위원장이 두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 이뇨한 위원장이 끌고 가는 혁신안들이 네. 그동안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했던 일들, 이전 대표가 얘기했던 일들이나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일들을 실제 실행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허수아비 혁신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내가 지금 참여하는 건 나의 선택과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일이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2주 정도면은 이 혁신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국민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좀 말만 혁신이지 실제로는 구색 맞추기구나 이런 박한 평가가 나올지는 판단이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때 얘기도 괜찮은데 시작부터 초를 치는 발언들을 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 두 번째로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태경 의원은 허수아비 혁신위에 잘 어울리는 인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꺼내고 있어서 예. 이런 방식의 언급들이 결국은 천하람 위원장이 자기 정치에 너무 올인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네. 애정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제 그런 네. 거 좀 깨야 되는데 좀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근데 이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도 혁신위에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의 의미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느꼈을 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혁신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건 무의미하다.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들어와서 바꾸면 되죠. 왜 못합니까?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혁신에 들어와서 언급하고 한 1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소수의 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나가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 그 내용들이 혁신안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혁신위원으로서 하게 되는 메시지가 국민의 동의를 얻게 되면 지도부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김은경 혁신위처럼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나가서 실언이나 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내용들이 영 국민들 보기에 이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절하되게 된다면 네. 그 혁신이 자체의 무능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 또한 지도부의 부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분들을 모셔서 최대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자락들을 다 깔아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인유한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혁신위의 키워드를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고 비윤계도 뭐 품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도 이제 다 내려놓고 한다, 열어두고 한다 이런 말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일 관심이에요. 인선에 있어서. 예. 근데 내부적으로 또 들리는 얘기는 뭐 천하람 위원장은 사실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고 또 다른 비윤계 제안을 했는데 좀 거절당했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혁신이 되겠냐 예. 이런 의구심도 좀 있긴 있거든요. 일단은 하마평으로 흘러나온 얘기들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의사들이 들어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얘기 드리고 혹시 좀 거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처럼 과거 3당 합당을 추진했던 YS의 결기 이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우리 당내에서 바깥에 이 이른바 주류 세력이 아니라 한 발, 두 발, 세 발 떨어져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한다고 당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까? 저도 이 당에 이제 몸을 담고 있으면서 2020년 총선 참패하고 예. 당이 정말 나라까지 떨어졌을 때 이 당으로 과연 다음번 선거를 치르면서 나에게 희망과 기대가 있을까? 한 보름 정도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아침에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아마 이 수락을 하기로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너 비대위원으로 좀 참여해라. 새벽 6시에 전화 와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당신한테 주어지고 싶은 롤이 있는데 이 당을 싹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가치와 철학인 정강정책부터 바꿔야 된다. 당신이 30대고 네. 그 당시 30대였습니다. 예. 수도권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양극단화된 정치가 아니라 중도의 민심을 어느 정도 잘 체감하고 있을 테니 딱 그 당신이 보고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다 뜯어 고쳐라. 굉장히 큰 반발이 있겠지만 네. 그렇게 나아가야만 산다고 해서 저도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예. 정강정책 개정하는 특위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당의 정강정책을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만든 거거든요. 무지하게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근데 뒤에서 팔짱 끼면서 아유 이 당은 망할 당이고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가장 쉽고 비겁한 판단이고 목소리 내는 것이지만 용기가 있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정말 이 당을 사랑한다면 함께 들어가서 혁신의 길에 나서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일단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 출연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이 거절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보따리를 싸려고 하니까 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게 네. 신당으로 가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뭔가 혁신위에 발이 묶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것도 그 거절의 이유가 됐다라고 보시나요? 본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한때 문모닝이라 불릴 정도로 시종일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예. 본인 국정원장 되기 전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비어천가를 불렀던 인물 아닙니까? 보따리를 산다 그러면 현재 지역에 출마한다 그래서 여론조사 돌려서 잘 나오니까 공천을 주든 안 주든 보따리를 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본인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젊은 청년 네. 정치인들이 박지원 원장이 걸어왔던 길처럼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때 저때 말 바꾸게 하는 그런 구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다면 혁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대로 볼 수가 없겠죠. 아, 일단은 뭐 천하람 위원장도 보니까 이제 이준석 계라서 품었다기보다는 호남에 네. 그 영남이 고향이지만 호남에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든 그리고 뭐 순천 인연 이런 것 때문에 좀 연락을 했다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제 일단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준석 신당이 가능한 거 아니냐 약간 뭔가 진전된 말이 나온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었거든요. 예. 보시기에 천하람 위원장은 좀 뭐 지역에서 열심히 하니까 최선을 별개로 다하죠. 치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로 당을 나가서 신당 차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즐기고 있을 것 같은 생각. 본인의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니까. 예. 더군다나 얼마 전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도 좀 나오게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차단할 이유가 없겠죠. 이 전 대표는 정치적인 장점,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결국은 본인의 마이크로 여론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과 주목도를 끌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언론의 관심과 주목도를 끌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윤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대표를 했었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윤리위원회에 따라서 이른바 징계를 받고 쫓겨난 당대표가 됐는데 예. 윤 대통령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는 목소리를 낼 때 결국은 언론이 그 내용들을 갖고 뉴스화가 되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고 보는데 집권당에 있는 인사로서 계속 그런 목소리만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 비토 네. 정치만으로는 본인이 총선까지 이 본인 정치를 이어가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던 차에 갑자기 신당 뉴스가 튀어나오면서 네. 여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전 대표는 이 당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중요한 아이템을 그대로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거다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실 뭐 그 김병민 최고랑도 가깝지만 이준석 전 대표랑도 상당히 가깝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조언을 한 게 국민의힘 그 대표로서의 그 미련을 좀 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국회로 좀 들어가야 한다. 뭐 예. 원내에 좀 진입을 했는데 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사실 이제 그만 좀 결별하라는 조언으로도 들리긴 했거든요. 그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국회 내에서의 원내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원내에서 벌써 3번을 떨어지고 이번마저 떨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의 정치적인 이 생명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네. 말 그대로 끝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전 대표가 이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밖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 당을 떠나서 새로운 뭔가의 공간을 찾으라는 얘기보다도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예. 핵심적인 메시지는 좀 미련이라고 보거든요. 이 전 대표가 계속 하는 얘기는 내가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청년표를 이렇게 가져왔고 내가 대표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 때 이랬는데 지금은 못하지. 모든 기준점이 본인의 당대표 시절만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나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당대표 지냈던 인사들 많잖아요. 그쵸. 황교안 전 대표 한때 유력한 대권 주자였고요. 황교안 전 대표가 뜨면 모든 국회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예. 지금 누가 황교안 전 대표 찾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 무대라고 불리면서 또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현실 정치에서 소구할 수 있는 능력들은 많지가 않죠.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 전 대표도 본인의 나름대로 화양연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지나갔던 과거고 그 과정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장밋빛 기억과 달리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있었던 그 아주 어두웠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 치는데 갑자기 2번이나 집을 나가는 등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현정사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들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명과 암이 함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미련을 좀 떨쳐내고 국회 총선에 당선돼서 국회의원에 들어가야 당신 정치를 할 테니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그 길을 갖고 매진해라.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3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했던 말은 무조건 총선에 당선돼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올인하고 네. 그 지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국회 입성할 때만이 정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언론적인 의미로서 늘 얘기를 주십니다.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대표로서 그때 느꼈던 그 화양연화를 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좀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조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럼 어떻게 좀 당에서 앞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서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의 중진 의원인데 당이 망하라고 하는 식의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된 포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당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만 나오고 뭐 어떻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당의 어떤 정확한 입장이 나오진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내적 갈등이 서로 좀 심하죠. 뭐 국민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전 대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당내 구성원도 많고 그에 못지않게 이 전 대표도 또 당과 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들이 틀어질 대로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서 우리끼리 잘하면 좋을 텐데 이 전 대표도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혁신과 통합의 공을 던진 거거든요. 한번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인요한 위원장이 시작부터 냈던 첫 번째 일성이 통합 아닙니까? 네. 혁신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혁신의 길에 나서다가 분열의 늪에 빠져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의 길에 나서기 위해서는 보다 단결된 의지를 갖고 함께 이 파고를 넘겠다고 하는 그 통합의 힘이 필요한데 네. 그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희생할 사람들은 과감하게 당을 위해 희생도 좀 하고 그렇게 나아가자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원칙도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맹 비난하는 목소리만 하지 말고 이미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네. 많이 묵었다 아이가 얘기하는 예, 것처럼. 그래서 이 전 대표도 그 얘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고 있으니 그럼 이 전 대표가 끌고 갈 그 다음 정치 로드맵과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야죠. 예. 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또 하나 좀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이걸 선언하면 성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천이나 당무에 대해서 권한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개입하면 즉각 제명하겠다. 이것을 좀 원칙을 세우면 성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대통령 저격으로 좀 읽히긴 하거든요. 네. 요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께서는 일단 당정 관계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혁신이가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선 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기억은 친이 친박 네. 또 과거에 있었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파 간의 갈등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말짱하고 훌륭한 지역에 있는 정치인을 의도적으로 공천을 주지 않고 정말 이름 석자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네 사람을 집어넣기 위한 일들이 파생됐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일 거라고 보고요. 예.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저는 제가 그냥 예측컨대 저도 정치평론을 좀 오래 해왔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극단화된 정치들이 아직도 여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양당 대결 구도가 꽤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또 그래서 더군다나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그 두 당 중에 누가 더 국민들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일들을 좀 안 하는지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그 나름대로의 잣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날 있었던 공천 파동 같은 무리한 일들은 절대로 국민의힘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혁신이도 그렇게 할 거고요. 뭐 대통령실도 뭐 그 부당하게 뭐 개입하거나 뭐 그동안도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선을 그어왔지만 예.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뭐 대통령실의 영향이 막 미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단편적인 예로 예. 용산에 근무했던 무슨 행정관들이 40명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네. 용산의 이름으로. 그럼 줄줄이 현역원들 다 빼고 이 사람들 꽂아넣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적어도 제가 지도부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으로 있는 한 그런 무리한 일들이 있게 된다면 저부터 마이크 들고 확성기 대고 외치겠습니다. 예. 상식에 기반해서 예. 총선의 제1의 원칙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람. 네. 그래서 단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이런 기본적인 대원칙이 아마 지켜질 거라 봅니다. 예. 이 질문을 좀 늘 드리고 싶었는데 한번 예. 드려보면요. 지금 저희 그 정치 시그널 댓글창에도 보면 뭐 의견들이 다 엇갈려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를 제발 좀 정리해라, 내보내라 이런 분들도 있고 예. 좀 이제 목소리 제대로 듣고 반성해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당이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면 네. 뭐 공천을 줄지 안 줄지부터 해서 수도권에 줄지 대구에 나간다고 하면 대구를 줄지 뭐 이런 네. 것들은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원칙이 필요하죠. 네. 지금 근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원칙 자체가 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여서
사실 지난날 윤리위원회 징계가 조금 어정쩡한 기간으로 나면서부터 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상황들이 이른바 좀 비겁한 회피 전략처럼 가버리게 된 거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니까. 근데 그 윤리위 징계가 이제 풀리게 되는 게 곧 머지않아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자꾸 윤리위 핑계를 대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재현 대표 결국은 정치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국회의원 300석 중에 지역구가 253개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나가는 사람 중에 나는 다음번에 이 자리 공천 받을 거야라고 100% 확신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든 야든. 네. 정치는 모든 변수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내가 그 가능성들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고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밀어주게 되면 결국 그 힘을 바탕으로 공천도 받고 당선도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전 대표는 본인이 3번의 낙선을 했던 본인 지역구 노원병 예. 상계동 주민이다. 항상 입만 열면 상계동을 얘기하고 있었고 내가 그 상계동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왔던 이 전 대표가 노원에 보이지를 않아요. 당원권이 정지돼서 당원권이 그렇다고 정지되면 하는데? 더 예. 노원에서 주민들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결국 중앙정치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니까 하지만 네. 지역 주민들이 행사가 있어요. 예. 뛰어가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최고위원회가 있어 못 가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예. 그러면 내가 있는 기간 동안 정말 노원에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주어진 1년 동안 지역 다니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3번을 떨어졌으니까 그래 이번에 한번 좀 해봐라라는 네.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어려운 노원병에 이 전 대표가 여론조사 돌렸는데 지지율이 막 30% 이상 나옵니다. 당이 공천에 안 줄 재간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그림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이 전 대표가 그 힘을 바탕으로 노원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중량감과 그리고 미래 가치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그 귀중한 시간의 모든 부분들을 중앙 정치에 기웃거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의 정치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올인했다는 데에서 저는 매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 국민의힘에서 사실 그 청년 정치인이라는 좀 상징적인 인물들이 지금 김병민 최고도 있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있고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좀 힘을 뭉쳐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은 사실 수도권 중도 청년층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셋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사이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죠. 예.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 아닙니까? 그 저를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애 셋 딸리는 애 아빠라고 청년 청년이라고 이미지시니까. 네, 부르지 예.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이제 2010년도 기초위원으로 정치를 할 때 그 뒤 2년 뒤에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인연이 되기도 했었고 꽤 오랜 시간 함께 봤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2022년 4.7 보궐선거 때 저랑 이 전 대표 그리고 김재섭 도봉의 위원장 예. 그리고 강동에 있는 이재용 위원장 이렇게 예. 넷이 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하고 되게 재밌고 즐겁게 선거를 했었거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 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청년 최고랑 네. 이 전 대표도 형 동생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사이가 있고요. 한 가지 그 이 전 대표가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요. 예. 디즈니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비유를 듣는데 아 그런 거 좋아합니까? 예. 이전 뭐 보면 라이언 킹부터 항상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겨울 왕국 2 혹시 보셨나요? 투는 못 봤어요, 제가. 예,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예. 그 나중에 있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찾아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풀어낼 때만이 현재 상황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네. 결국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자기 희생, 내가 먼저 나를 내어놓겠다는 희생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내어놓을 희생을 갖고 예.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만큼 나 혼자 가서 어떻게든 총선에 살아서 내 정치하겠다는 생각보다 네. 당과 또 나라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한번 희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보게 되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윈윈의 정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듣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말이 담긴 이전 것 대표 같아요.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달걀이냐 닭이냐 네. 이런 논쟁보다도 예. 함께 변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지금도 댓글창에 당내에서는 서로가 갑론을 박 내용들이 부딪히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행사에 가시는 것 같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이 있는데 여기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간다고 하고 보니까 당 지도부 다 가시는데 예. 오늘의 일정은 그러면 이게 보수 대통합 이런 메시지로 가는 건가요? 작년 추도식도 갔었습니다. 네. 그때도 대통령이 오셨고요. 그때는 아마 공식 추도식이란 시간을 좀 달리해서 갔던 거로 전날 아마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예, 무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 한국 현대 사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또 인식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보수 정당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의 행사에서 주목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행사를 한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저도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이제 그 자연인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부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함께 자리를 하게 되면서 이 굉장히 한때 갈등이 깊었고 꽝꽝 얼어붙었던 것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 또한 녹아내리면서 새로운 봄이 싹 트는 것처럼 오늘 같은 날 정말 제대로 된 보수가 함께 통합하면서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보수도 일단 갈라졌으니까 네. 뭐 뭔가 다 같이 좀 모이는 뭐 그런 자리에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네요. 통합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